수천 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우리네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웃음과 눈물을 빚어내던 사람. IMF에 한파로 모두가 춥고 배고팠던 1999년. 그의 구수한 연기는 지친 서민들의 언어이자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운관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늙어갈 것 같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위가 아닌 말조차 통하지 않는 낯선 정글의 오지에서 현대의학이 진작에 정복했다고 믿었던 모기 한 마리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채 말입니다. 시청률이라는 괴물이 삼켜버린 배우,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라는 시스템이 빚어낸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 예능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배우 고 김성찬의 마지막 기록. 도대체 그 험한 라오스의 정글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은 이토록 친근했던 그를 허망하게 떠나보내야만 했을까요? 그 비극의 전말을 파헤치기 전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가 걸어온 길을 먼저 되짚어보려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 전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사랑했던 배우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찬 배우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계바늘을 1954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인천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 도시는 폐허 위에서 재건을 꿈꾸며 꿈틀대고 있었고 항구에는 거친 바닷바람과 함께 치열한 삶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역동적이고 억척스러운 항구 도시에서 성장기를 보낸 소년 김성찬은 일찌감치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풍족하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는 예술에 대한 열망을 품고 청년기를 맞이했습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인 1971년, 그는 연극 무대를 통해 처음 대중 앞에 섰습니다. 당시의 연극판은 그야말로 배고픈 예술의 상징이었습니다. 관객보다 배우가 더 많은 날도 있었고 차비가 없어 연습실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김성찬은 그곳에서 연기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진심을 담아내는 법, 관객의 눈을 바라보며 호흡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춥고 배고픈 대학로에서의 시간들은 훗날 그가 어떤 배역을 맡아도 어색함 없이 소화해내는 탄탄한 기봉이, 즉 배우로서의 단단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그는 AMB 공채 6기 탤런트로 선발되며 정식으로 브라운관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는 그에게 단순한 직업을 넘어 평생을 바칠 소명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채 탤런트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방송계는 철저한 도제식 시스템과 위계 질서가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김성찬 배우는 단역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갔습니다. 그의 필모그래피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성실한 직업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당대 최고의 미남 스타나 청춘 스타의 노선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생활인의 얼굴을 연기했습니다. 시장통의 상인, 주인공의 속없는 친구, 사극 속의 충직하지만 어딘가 어수룩한 병졸, 혹은 코미디 프로그램의 감초 역할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았고 배역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며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넓혀 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를 보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연기에는 억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대사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그 시대 서민들의 애환과 해악이 녹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인기 드라마였던 한지붕 새가족이나 같은 작품들 속에서 그는 극의 긴장을 풀어주고 시청자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윤활유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 저 사람 또 나왔네 하며 반가워했고 그의 너스레의 어유, 저 화상 하며 혀를 차면서도 웃음 짓게 만드는 힘. 그것은 김성찬이라는 배우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매력이었습니다. 그는 스타이기 이전에 우리네 삶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없어서는 안 될 풍경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1990년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IMF 관리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던 그 암울했던 시절. 방송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작비는 줄어들었고 방송사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들의 설 자리도 점점 좁아졌습니다. 주연급 스타들이야 여전히 높은 몸값을 자랑했지만 김성찬 배우와 같은 중견 조연 배우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겨울이었습니다. 출연료는 동결되거나 삭감되었고 섭외 전화는 예전만큼 자주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찬 배우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40대 중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배우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는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이때 방송계 새로운 트렌드가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오지 체험과 리얼 버라이어티의 태동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얌전하게 진행되던 토크쇼나 콩트 대신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 거친 야생을 담아내는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답답한 현실을 잊게 해줄 미지의 세계에 열광했습니다.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프리카의 밀림, 남미의 고원, 동남아의 깊은 오지마을. 그곳에서 펼쳐지는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은 IMF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대리만족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BS2TV의 간판 프로그램 도전 지구탐험대가 있었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일요일 아침을 책임지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예인이 PD와 단둘이 혹은 소수의 스태프와 함께 오지로 떠나 현지 부족과 생활하며 겪는 고생담은 확실한 흥행보증 수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천만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리얼리티를 강조하다 보니 안전장치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고 더 자극적이고 더 위험한 그림을 원하는 제작진의 욕심은 출연자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뱀을 잡고 절벽을 오르고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일들이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안방극장에 전달되었습니다. 출연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비즈니스였던 셈입니다. 김성찬 배우에게 섭외 요청이 들어온 것도 바로 그 무렵 1999년에 가을이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행선지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국가 라오스, 베트남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땅이자 여전히 문명의 혜택보다는 원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제안한 콘셉트는 라오스 남부 세콩항 유역에 사는 오지 부족을 찾아가 그들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40대 중반의 배우에게 그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 오지에서의 촬영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체력적인 부담도 컸을 것이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 몇 편의 드라마 촬영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절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리고 언제 잊힐지 모르는 연예계의 생리상, 중견 배우에게 들어온 굵직한 예능 프로그램 섭외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습니다. 또한 평소 호기심 많고 사람 좋아하던 그의 성격상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
이번에 라오스 한번 다녀오시죠. 그림 아주 좋을 겁니다. 제작진의 설득에 그는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1999년 9월 인천국제공항의 전신인 김포공항 출국장. 김성찬 배우는 배낭을 메고 라오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조심히 다녀오라, 가서 몸보신 좀 하고 오라는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넸고, 그는 갔다 와서 소주나 한잔하자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를 때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란 가을빛이었을 겁니다. 그 평온한 가을 하늘 아래서 비극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김성찬 배우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숨이 턱 막혀오는 덥고 습한 공기였습니다. 9월의 라오스는 여전히 우기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고, 대지는 끈적한 습기를 머금은 채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서울의 가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999년의 라오스는 지금처럼 관광객들로 붐비는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내전과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그래서 더욱 신비롭지만 동시에 낯선 긴장감이 감도는 땅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대 특유의 흙내음과 이름 모를 식물들의 향기, 그리고 낡은 오토바이들이 내뿜는 매연이 뒤섞인 묘한 냄새가 이방인들을 감쌌습니다. 김성찬 배우는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짐을 챙겼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는 베테랑답게 웃음을 잃지 않고 스태프들을 독려하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당초 도전 지구탐험대 제작진이 한국에서 계획했던 촬영 내용은 라오스 남부 지역의 특정 소수 민족을 찾아가 그들의 독특한 생활 양식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급변해 있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와 연락이 엇갈렸거나 해당 부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기로 인해 끊겼다는 식의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방송 제작 현장, 특히 해외 오지 촬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안전을 위해 촬영을 중단하거나 접근이 용이한 대안을 찾아 일정을 축소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방송계의 생리는 달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해외 로케이션이었고 방송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이 제작진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회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계획했던 곳보다 더 깊은 오지, 더 남쪽으로 내려가 다른 부족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향하기로 한 곳은 라오스 남부 세콘주와 아타푸주 경계에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국경과 인접한 지역으로 울창한 밀림과 거친 강이 흐르는 그야말로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외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김성찬 배우 입장에서 보면 이는 계약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위험하고 고된 일정으로의 변경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처해하는 PD와 스태프들을 보며 까짓것 가보자, 더 좋은 그림 나오겠지 하며 호탕하게 앞장섰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김성찬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었고 동료를 배려하는 그만의 따뜻한 화법이었습니다.
그 배려심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선택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비엔티안에서 남부로 이동하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포장도로는 금세 끊어졌고 덜컹거리는 지프체 몸을 싣고 붉은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몇 시간을, 아니 며칠을 달려야 했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는 짐을 지고 걸어야 했고 불어난 강물을 건너기 위해 위태로운 쪽배에 몸을 맡겨야 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김성찬 배우는 카메라가 돌아갈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짓 발짓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그들이 건네는 낯선 음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먹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송 출연자가 아니라 현장의 맏형이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덥고 습한 정글 속에서 짜증이 날 법도 했지만 그는 늘 괜찮다, 할만하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새콩항 유역의 마을은 아름다웠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하는 악명 높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지대는 기존의 말라리아 약이 잘 듣지 않는 내성 모기가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당시 한국의 방송 제작진이나 출연자들에게 이런 정보는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원론적인 주의사항 정도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예방약인 클로로퀸이나 메플로킨 같은 약물이 있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김성찬 배우 역시 전문적인 의료 상담이나 충분한 예방 조치 없이 그 위험천만한 정글 한복판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촬영을 강행했고 밤에는 변변한 숙소도 없이 원주민들의 고상 가옥이나 텐트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정글의 밤은 온갖 벌레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 섞여 들려오는 윙윙거리는 날갯짓 소리. 그것은 죽음의 사자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모기는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김성찬 배우가 잠든 사이 혹은 촬영 중 잠시 휴식을 취하던 그 찰나의 순간 아주 작은 모기 한 마리가 그의 피부에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따끔거리는 통증은 금세 사라졌을 것이고 그는 무의식 중에 손바닥으로 목이나 팔을 찰싹 때리고는 다시 잠을 청하거나 대본을 봤을 것입니다. 그 사소하고 흔한 순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기생충인 열대열 말라리아 원충이 그의 혈관 속으로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침략이었습니다. 원충은 혈류를 타고 간으로 이동해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잠복기,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의 몸 안에서는 치열한 번식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성찬 배우는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남은 촬영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라오스의 험준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그는 온 힘을 다해 방송 분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옷은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번 방송 나가면 시청자들이 좋아하겠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은 뭘 사가야 하나. 같은 소박한 생각들을 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버텼을 것입니다. 배우로서의 책임감이 그를 지탱하게 한 힘이었지만 동시에 그 책임감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피로감이나 나른함을 그저 더위 때문이겠지,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겼을 테니까요. 약 일주일에서 열흘가량의 강행군 끝에 드디어 모든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태프들의 환호성과 함께
김성찬 배우도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무사히 촬영을 마쳤다는 성취감, 그리고 이제 곧 그리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험한 길을 되짚어 비엔티안으로 돌아왔고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몸을 묻으며 김성찬 배우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라오스의 땅을 내려다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기억이 훗날 술자리 안주가 될 무용담 정도로 남을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의 몸속에서 시한폭탄의 초침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습니다. 마중 나온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며 웃으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국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려던 그에게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열이었습니다.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증상. 가을 환절기에 흔히 걸리는 몸살 감기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증상이었습니다. 해외 촬영 다녀와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고 며칠 쉬면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천은 40도를 오르내리며 끌어올랐고 극심한 오한으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이불을 몇 겹이나 뒤집어 써도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공포가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작은 병원에서는 그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말라리아 청정국이나 다름없었고 특히 치명적인 열대열 말라리아 환자를 접해본 의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의료진조차 초기에는 독감이나 과로로 인한 몸살로 오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금쪽 같은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성찬 배우의 혈관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말라리아 원충들은 적혈구를 파괴하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고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무렵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가족들은 그를 인천의 대형 병원인 인하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창백하게 질린 그가 들어설 때 의료진들은 직감적으로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고 의료진의 입에서 말라리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가족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라리아라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말라리아로 사람이 죽습니까?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일반적인 말라리아가 아니라 뇌까지 침범한 뇌성 말라리아였습니다. 이미 뇌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주요 장기들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생존 확률을 장담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 어제까지만 해도 밥맛이 없다며 투정 부리던 남편이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사경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육중한 문이 닫히고 김성찬 배우는 세상과 단절된 채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라오스에서 가져온 것은 방송 분량이 담긴 테이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죽음의 씨앗을 품고 돌아온 그의 비극적인 귀환. 그것은 1999년 한국 방송사에서 가장 슬프고도 잔인한 챕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식 없는 그의 귓게는 여전히 라오스의 정글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슛 들어갑니다 하던 PD의 외침이 들렸을까요? 그는 이제 카메라 앞이 아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는
가장 고독한 무대 위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밖은 가을이 깊어가며 낙엽이 뒹굴고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 인공호흡기가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차갑고 건조한 공간. 그곳 침대 위에 김성찬 배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정글을 누비며 호탕하게 웃던 그 건장하던 체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많은 튜브와 전선에 연결된 채 그는 깊고 어두운 혼수 상태의 바다를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에게도 그의 상태는 당혹스러운 도전이었습니다. 뇌성 말라리아. 일반적인 말라리아가 단순히 고열과 오한을 동반하는 수준이라면 뇌성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적혈구가 뇌의 미세한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무서운 합병증이었습니다. 뇌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되면서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했고 뇌압이 상승하면서 의식 중추가 마비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항말라리아제를 투여하고 뇌부종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김성찬 배우의 몸속에 퍼진 원충의 기세는 너무나 맹렬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말라리아가 뇌뿐만 아니라 전신의 장기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장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아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요독증이 찾아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석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간 기능 수치는 측정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치솟았고 폐에는 물이 차올라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 부릅니다. 하나의 장기를 고치려 하면 다른 장기가 버티지 못하는 현대의학으로도 손쓰기 힘든 딜레마의 연속이었습니다. 담당 주치의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이라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라는 기약 없는 희망 고문뿐이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오열했습니다. 촬영 잘 다녀오겠다고 웃으며 나간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느냐는 절규가 복도를 메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밤새 기도를 올렸고 동료 배우들과 방송 관계자들도 하나둘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동료들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야윈 친구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서 소주 한잔 해야죠. 누군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고 누군가는 허망한 표정으로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방송국 PD와 제작진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들이 기획한 프로그램 때문에 출연자가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혹여나 잘못될 경우 닥쳐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10월이 되면서 김성찬 배우의 투병 소식은 언론을 통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예면 단신으로 처리되던 뉴스가 그의 상태가 위중해짐에 따라 사회면 주요 기사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 김성찬 라오스 촬영 후 뇌사 상태, 말라리아 감염, 위독.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전. 지구탐험대는 온 가족이 즐겨보던 인기 프로그램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저런 위험한 곳에 연예인을 보내면서 안전 대책도 없었나? 말라리아가 저렇게 무서운 병이었나?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기 PC통신 게시판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안타까움과 방송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운 김성찬 배우에게 세상의 소란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그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열에 시달리는 뇌는 그를 끔찍한 악몽 속에 가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펼쳐진 라오스의 정글, 윙윙거리는 모기떼, 숨이 턱턱 막혀오는 더위가 환각처럼 그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나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저녁 식사, 촬영장에서 NG를 내고 다 같이 웃던 순간들, 인천 앞바다의 시원한 파도 소리. 의료진이 그의 눈에 불빛을 비추고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동공은 반응하지 않았고 깊은 수면에 늪은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시간들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간혹 혈압이 조금 안정되거나 열이 내리는 듯한 순간이 찾아오면 가족들은 이제 깨어나려나 보다라며 희망의 끈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의 생명력은 소진되어 갔습니다. 건강했던 근육은 모두 빠져나가 앙상한 뼈만 남았고 피부는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별의 시간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해야 했습니다. 의학적인 처치들이 더 이상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심장이 멈추는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는 연명치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묵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1999년 10월에 마지막 밤이 지나고 11월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송년회 계획을 세우느라 들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인하대 병원 중환자실에 시계는 멈출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김성찬 배우의 호흡은 기계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고 심장은 위태롭게 박동했습니다. 그 즈음 방송계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찬 배우의 비극이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살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무리한 촬영 일정, 안전 불감증, 시청률 지상주의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인가? 언제까지 목숨 내놓고 방송해야 하나? 방송 연기자 노조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와 분노도 당장 죽음과 싸우고 있는 김성찬 배우를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반성은 차가운 병실의 온도만 더 낮출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날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들은 날,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그 먼 곳까지 가서 고생만 하다가 4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배우라는 꿈 하나로 버텼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찾아온 비극이기에 그 슬픔은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11월 6일 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급강하했고 약물 투여량을 최대로 늘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마지막 힘을 다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직 의사는 차트 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신은 기적을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무심하게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빛이고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한 배우의 쓸쓸한 퇴장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병실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그의 귓가에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성찬아, 사랑한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아빠, 편히 쉬세요.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말들이 영혼에게라도 닿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김성찬 배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모니터 위에 심박수 그래프만이 그가 아직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차마 떠나지 못하는 그의 미련처럼 약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운명의 11월 7일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999년의 가을이 끝나가던 그 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가장 슬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7일. 날짜가 바뀌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병실 창가에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의 기계음들은 여전히 규칙적이었지만 그 규칙성 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의 예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성찬 배우의 혈압은 더 이상 약물로도 통제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희미하게 이어지던 심장의 박동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의료진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강심제를 투여하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술로도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로도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그의 영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마침내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을 멈추고 일직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하는 단조롭고도 날카로운 기계음이 병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배우의 치열했던 삶이 여기서 멈추었음을 알리는 비정한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999년 11월 7일, 김성찬님 운명하셨습니다. 건조하고 사무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순간 병실은 순식간에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차가워진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고 아내와 가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45세. 이제야 연기가 뭔지 좀 알 것 같다며 웃던 중견 배우는 그렇게 한마디 유언조차 남기지 못한 채 영원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순식간에 병원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요일이었던 그날 방송 속보와 라디오 뉴스를 통해 비보가 타전되었습니다. 탤런트 김성찬, 라오스 촬영 후 말라리아로 사망. 짧은 한 줄의 자막이었지만 그 문장이 주는 충격의 무게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드라마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웃음을 주던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사인이 말라리아라는 사실은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세기 끝나는 마당에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모기에 물려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힘든 부조리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빈소는 인하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김성찬 배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뭐 그리 슬퍼해. 나 잠깐 촬영 다녀온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익숙한 미소가 조문객들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동료 연예인들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년대부터 함께 고생하며 연기판을 굴렀던 선후배들, 드라마나 한지붕 새가족 등을 함께했던 동료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췄던 개그맨들까지
방송계를 망라한 수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국화꽃을 놓으며 눈물을 훔쳤고 상주를 붙들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함께 울었습니다. 빈소의 분위기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무거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방송사의 안일한 태도를 성토했습니다. 사람을 사지로 보내놓고 어떻게 예방약 하나 안 챙겨줄 수가 있나. 이건 명백한 인재다. 다음은 누가 죽을지 모른다는 자주 섞인 한탄들이 쏟아졌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한 중견 배우는 성찬이가 너무 착해서, 바보같이 착해서 거절도 못하고 갔다가 변을 당했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연예계의 이면에 감춰진 배우들을 시청률의 도구로만 여기는 방송 시스템의 비정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도전, 지구탐험대 제작진이 소문을 왔을 때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족들은 그들을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일부 동료들은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김성찬 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갈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직업의식이 빚어낸 비극이었기에 그들의 죄책감 또한 깊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과나 변명으로도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고인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빈소 곳곳에서 터졌고 기자들은 유족과 동료 배우들의 코멘트를 따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 사회면과 연예면은 김성찬 배우의 사망 소식과 함께 해외 오지 촬영에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는 기사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사설과 칼럼을 통해 방송사의 시청률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성찬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성과주의와 안전경시 풍조가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는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입관식이 거행되던 날,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느라 헬쑥해진 얼굴, 검게 그을린 피부, 굳게 닫힌 입술.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이 불효막심한 놈아, 어미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냐며 혼절하듯 통곡했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장례식장 복도를 울릴 때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누운 그는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지만 남겨진 이들에게 그 이별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발인 날인 11월 9일 아침, 가을비가 그친 하늘은 야속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앞둔 운구 행렬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운구차가 장지를 향해 출발할 때 동료들은 차 뒤를 따르며 오열했습니다. 성찬아, 잘 가라. 거기선 아프지 마라. 누군가가 외치는 작별 인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나고 자란 인천의 땅, 그리고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국이 있는 서울을 뒤로하고 영원한 안식처로 향했습니다. 그가 묻힌 곳은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흙이 뿌려지고 봉분이 쌓이는 동안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인생무상이라는 네 글자가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박수갈채도 시청률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가 남긴 따뜻한 성품과 연기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장례 절차는 끝났지만 포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성찬 배우의 죽음 이후 남겨진 문제들은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습니다. 유족과 방송사 간의 보상 문제,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성찬 배우는 프리랜서 신분이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방송사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법적인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는 연예인, 특히 조연급 배우들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연기자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김성찬 동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구호 아래 방송사의 불공정한 관행과 안전대책 미비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방송 출연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을 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의 발로였습니다. 김성찬이라는 이름은 이제 투쟁의 구심점이 되었고 방송 제작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대중들 사이에서 도전, 지구탐험대 폐지 여론이 일었습니다. 사람 잡는 방송, 당장 폐지하라는 항의 전화가 방송국으로 빗발쳤습니다. 시청자들은 우리가 즐겁게 보았던 그 스릴 넘치는 장면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 입장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간판 프로그램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안전수칙을 대폭 강화하고 오지 촬영을 자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김성찬 배우의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은 그의 가방 속에서 라오스에서 사온 작은 기념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주려고 챙겼을 그 소박한 물건들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대본 끄트머리에 적힌 그의 메모들, 꼼꼼하게 체크해둔 촬영 일정표. 그 모든 것이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그리고 그가 출연했던 수많은 비디오 테이프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99년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세기 말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김성찬이라는 이름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희망찬 소식들로 채워졌고 연예계에는 또 다른 스타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TV를 켤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고인의 재방송 화면을 마주할 때마다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성찬 배우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생을 계기로 방송 제작 현장에는 안전이라는 개념이 비로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이 의무되고 오지 촬영 시 사전 예방 접종과 의료진 동행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고 위험지역 촬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글의 법칙이나 각종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며 안전하게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 배경에는 1999년 가을 라오스의 정글에서 쓰져간 김성찬 배우의 피와 눈물이 밑거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비극적인 죽음과 그 이후의 변화들, 그리고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남았습니다. 화려한 스타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는 별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남은 배우. 그의 못다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1999년에 달력이 마지막 장만을 남겨두고 있을 때 세상은 온통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을 맞이한다는 들뜬 흥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Y2K 괴담으로 인한 막연한 공포와 디지털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교차하던 그해 겨울, 거리마다 해피뉴 밀레니엄을 외치는 현수막이 나부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의 소음 속에서 김성찬 배우의 빈자리를 감당해야 했던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2000년이라는 숫자는 희망이 아닌 잔인한 시간의 흐름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첫 겨울, 남편이 없는 첫 새해. 그 차가운 현실은 세기의 전환이라는 거창한 시대적 담론보다 훨씬 더 무겁고 구체적인 아픔으로 그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김성찬 배우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비극적인 사고사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방송 제작 시스템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49제가 지나고 탈상을 치르는 과정 내내 방송계 안팎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뼈아팠지만 잃어버린 소를 생각해서라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이 고인에게 표할 수 있는 유일한 예의이자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계약서였습니다. 그전까지 방송사와 연예인, 특히 김성찬 배우와 같은 조연급 프리랜서 연기자들 사이의 계약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나 보상 규정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방송영의자 노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표준 출연 계약서에 안전조치 의무 조항을 명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로케이션 촬영 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촬영지의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출연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오지 탐험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김성찬 배우가 목숨을 잃은 원인이었던 말라리아는 예방약만 제때 복용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지와 무관심이었습니다. 방송사는 이후 제작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남미 등 풍토병 위험 지역으로 촬영을 떠날 때는 반드시 국립의료원이나 전문병원을 찾아 예방접종을 받고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필수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재정립되었습니다. 단순히 통역이나 길 안내를 하는 수준을 넘어 현지의 위생 상태와 비상 연락망, 최단 거리 병원 위치 등을 파악하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역량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출국 전 예방주사를 맞고 약을 챙겨 먹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방송되는 것은 20여 년 전 김성찬 배우가 온몸으로 치른 대가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정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청률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여전히 제작진을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김성찬 배우 사망 이후에도 도전, 지구탐험대는 몇 년간 더 방송을 이어갔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5년 개그우먼 정정아 씨가 촬영 도중 아나콘다에 물리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제작진의 은폐 및 강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프로그램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다시 한번 김성찬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1999년에 김성찬을 잃고도 우리는 아직 변하지 못했는가? 그의 죽음은 방송계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소환되어 안일함에 빠지려는 제작진의 양심을 찌르는 뼈아픈 죽비가 되었습니다.
김성찬 배우가 떠난 지 26년이 흐르면서 그를 기억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방송 시스템의 희생양, 말라리아로 사망한 비운의 배우라는 수식어가 그를 대표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그를 기억하는 주된 정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격정적인 감정들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배우 김성찬 본연의 모습이 은은한 향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보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연기를 보여주었는지를 추억합니다. 그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였습니다. 화려한 외모로 시선을 압도하는 스타는 아니었지만 흙냄새 나는 질박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가 보여준 농촌 청년의 순박한 미소, 한 지붕 세 가족에서 얄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동네 아저씨의 능청스러움, 그리고 각종 사극에서 장군 뒤를 따르며 분위기를 화기하던 익살스러운 병사의 모습. 그의 영희는 밥상 위에 올라온 된장찌개처럼 구수하고 편안했습니다. 그가 화면에 등장하면 시청자들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극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주인공을 빛내주고 이야기의 빈틈을 메워주는 접착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료들이 기억하는 인간 김성찬은 더욱 따뜻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밥 잘 사주고 술 잘 사주는 넉넉한 형님이었고, 선배들에게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싹싹한 후배였습니다. 촬영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먼저 나서서 농담을 던지고 힘들어하는 스태프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사람, 거절을 잘 못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허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기던 사람, 좋은 배우. 그랬기에 그의 부재는 동료들에게 더욱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한동안 방송과 술자리에서는 그를 추억하며 건배를 제의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성찬이 형 있었으면 지금쯤 분위기 띄웠을 텐데. 그의 빈자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카메라가 꺼진 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유작이 된 라오스 촬영부는 끝내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고인 마지막 모습이 담긴 테이프는 방송사의 창고 깊은 곳에 혹은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영구히 봉인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청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 인간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일했던 숭고한 노동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그 영상은 전파를 타지 못했지만 그가 그곳에서 흘렸던 땀방울과 열정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다녀온 길은 후배들이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방송 제작 현장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윤리적 마지노선을 갖게 된 것은 김성찬이라는 걸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1999년의 그 가을날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인천 앞바다에 짠 내음이 섞인 바람이 불어오고 텔레비전에서는 익숙한 드라마의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정말 만약에 그가 그날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지금쯤 백발이 성성한 원로 배우가 되어 우리 곁에 있었을 겁니다. 주말 드라마에서 근엄한 아버지 역을 맡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나 때는 말이야 하며 너스레를 떠는 친근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늙어갔을 것입니다. 70대가 된 그가 연기하는 깊이 있는 노년의 삶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 사무치게 아쉬워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를 떠나보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가 남긴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배우 김성찬. 그는 가장 화려하지 않은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연기처럼 진솔했고
그의 죽음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를 불운의 아이콘이 아닌 한국 방송계의 안전과 인권을 한 단계 성숙시킨 수호신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촬영에 임하는 수많은 제작진과 출연자들, 그리고 그들의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는 시청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안전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은 1999년 가을, 김성찬 배우가 자신의 생명으로 그은 선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면 후배들이 안전하게 촬영을 마치고 웃으며 귀국하는 모습을 보며 그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로 그래, 그거면 됐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무대에는 막이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명은 꺼지고 관객들은 떠나며 배우는 분장을 지우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배우 김성찬의 무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커튼콜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전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무대 뒤편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비된 작별 인사는 없었고 앙코르를 외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배우는 무대 위에서 내려온 뒤에도 관객의 기억 속에서 연기를 계속합니다.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야기하며 그 시절의 향수를 떠올립니다. 잊히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배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자 영원한 생명이 아닐까요? 저기 밤하늘 어딘가에 지상에서는 못다 이룬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만의 무대가 마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위험한 정글도, 치명적인 모기도, 시청률의 압박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가 사랑했던 연기와 그를 사랑하는 관객들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배우 김성찬님, 당신이 우리 곁에 머물렀던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당신이 남긴 울림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세상에서 조금 더 인간적인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 늦었지만 당신의 마지막 커튼콜에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어떤 배역, 어떤 연기를 하든 늘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사무치게 그립고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배우 김성찬.